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일본의 돌봄 현장에서 나온 돌봄 기록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. 네. 이 기록들이 그냥 단순한 업무 일지, 이걸 넘어서서요. 어떻게 한 사람의 어떤 숨겨진 속마음, 아니면 필요 같은 거를 읽어내는, 뭐랄까, 해독키가 될 수 있는지, 해독기요? 흥미로운 표현이네요. 네, 그 가능성이랑 또 구체적인 방법들을 청취자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자,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오늘 분석할 자료들은요. 이 돌봄 기록이라는 게 대상자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또 팀 전체가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도구라는 걸 잘 보여주거든요. 그 실제적인 힘을 한번 사례를 통해 살펴보시죠. 네, 자료를 보니까 이 돌봄 기록의 잠재력이 상당하다, 뭐 이렇게 강조하는데요.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뭐 했다, 이걸 넘어서 뭐 대상자의 감정 변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행동의 이유까지도 파악할 단서가 된다는 거죠. 정확합니다. 그 사토시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데요. 아, 사토시요. 네, 90대 남성분이신데 식사를 잘 못하셨어요. 근데 이제 기록팀이 그냥 단순히 식사량만 체크한 게 아니고요. 어떤 반찬을 좋아하시는지, 또 어떤 분위기에서 좀 더 잘 드시는지, 뭐 식사 중에 표정이나 대화 내용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. 와, 그렇게까지요? 네, 예를 들면 뭐 고기 반찬 나왔을 때 유독 표정이 좀 밝아지시고 식사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어허. 아니면 뭐 조용한 분위기보다는 약간의 대화가 오갈 때 좀 더 편안해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딱 포착한 거죠. 아, 그러니까 그런 아주 미세한 관찰들이 모여서 그게 실제로 식사량 증가라는 변화를 만들어낸 거군요. 와. 그렇죠. 근데 있잖아요. 이런 섬세한 관찰과는 또 별개로 자료에는 그 소압이나 에스바 같은 뭔가 좀 체계적인 기록 방식도 소개가 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혹시 이런 뭐랄까 정형화된 틀 같은 게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그 사토시 사례에서 중요했던 그런 미묘한 인간적인 부분을 좀 놓치게 만들 위험은 없을까요? 아, 네.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. 사실 그 구조화된 틀 자체는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 팀 전체의 이해를 돕는 데는 분명히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수업 방식 같은 경우는 주관적 정보, 객관적 정보, 또 평가, 계획, 이걸 딱 구분하게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관찰자의 어떤 감정이나 추측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좀 유도를 하죠. 아, 네네. SBAR 방식도 마찬가지로 특히 긴급 상황 같은 데서 상황, 배경, 평가, 재현을 명확하게 전달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요. 그렇군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틀 자체가 아니라 그 틀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인 것 같아요. 아, 내용이요? 네, 그 사토시 사례 같은 세심한 관찰 결과를 그 구조 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녹여내느냐, 이게 핵심인 거죠. 그러니까 형식이 내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틀을 사용하되 그 안에 담는 내용의 질,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 다나카 씨 사례도 저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. 아, 다나카 씨요? 네. 70대 여성분이신데 뇌졸중 후에 재활을 거부하시면서 계속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셨다.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. 네, 맞아요. 아마 초기 기록에는 그냥 단순히 재활 거부, 마스크 착용, 뭐 이런 행동만 딱 기록되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제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을 하면서 그분이 재활 자체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뭐랄까, 외모 변화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위축감, 아, 네, 그리고 사람들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,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이신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. 와, 그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.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네요. 네, 어떤 점이요? 이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대상자의 실제 감정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판단하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? 그러니까 어떻게 공감하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. 물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. 충분히 있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소프 방식 같은 데서도 주관적인 정보랑 객관적인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훈련이 그래서 중요해요. 아, 네. 훈련이요? 네,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슬퍼 보였다.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몇 분간 관찰됨과 같이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거죠. 아, 행동 중심으로요? 그렇죠. 기록이라는 게 물론 대상자의 감정을 읽으려는 노력이지만
동시에 그 감정에 대한 우리 자신의 어떤 판단이 섣불리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 좀 성찰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객관적인 관찰이랑 공감적인 이해, 이 사이의 균형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거죠. 그렇군요. 결국 이 기록이라는 행위 자체가 대상자의 말과 행동, 또 그 이면에 있는 감정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의 전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과정이군요. 맞습니다. 단순히 정보를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연결하기 위한 노력, 뭐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. 돌봄 기록이 그냥 단순한 행정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점, 대상자 개개인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고 또 그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돌봄을 찾아가는 뭐랄까 여정의 동반자라는 거죠. 동반자요. 네.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자를 그냥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한 인간으로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. 와, 오늘 돌봄 기록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을지 궁금하네요. 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꼭 이런 공식적인 돌봄 상황이 아니더라도요, 우리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, 뭐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소한 말, 행동, 표정 같은 그런 비언어적인 신호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한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또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